저는 나에게 특허 전략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신규현입니다. 먼저 목차는 기존에 구상한 발명 아이디어 몇 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 전공과 관련된 대학 업계에서의 특허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만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냈던 발명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살면서 발명 아이디어를 낼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특허로 이어질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되새겨보고 특허 전략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만들었던 PPT인데요. 조금 창피하긴 한데 이때 냈던 발명 아이디어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가구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부착형 바퀴의 규격을 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냈던 아이디어고, 이때 발명 대회 같은 걸 나가고 수상도 했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2학년 때 수강했던 미래산업혁명과 기술창업론이라는 과목에서 냈던 발명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귀찮으니까 집 안에 배관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집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번 학기에 의생명공학이라는 과목에서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그 항암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업계에서의 특허 전략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걸 준비한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허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제약업계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특허 전략에 대한 기본 지식은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쉬운 설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약업계에서 특허를 낼 때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 요소별 대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 특허 명세서에 보통 위쪽에 있는 형태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구성 요소별로 아래처럼 정리를 해줘야 되는 우선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행 발명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선행 발명이 저런 내용으로 나와 있다고 예시를 들어봤을 때 왼쪽이 우리가 내고자 하는 특허 발명이고 오른쪽이 선행 발명이라고 하면은 각 구성 요소를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포함 표시를 해놨는데 특허 발명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선행 발명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허 발명의 예시에서는 신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예시를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 특허 발명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 일부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에서 결여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서는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신규성이 결여될 것 같은지 아니면 신규성이 인정이 될 것 같은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하다는 게 저희가 내고자 하는 특허에서는 저런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선행 발명들을 찾아봤을 때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저렇게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결여가 돼 있다고 하면은 저런 경우에 특허를 낼 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이한 품목의 약품이 네. 그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발명의 그런 동기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부 구성 요소만 선행 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규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내려고 하는 특허 발명의 어떤 요소들이 선행 발명 간의 조합으로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이 업계에 한해서는 보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거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2,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인데요. 이때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데 먼저 이게 다 배웠던 내용인데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문헌을 중시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우리가 주변 한정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해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점이 있는데 그 특허권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균등론이라는 걸 도입해서 일정 부분 보완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허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All Element Ru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을 해야 침해로 인정된다는 규칙이고 두 번째로는 문헌적 침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문헌 자체와 침해 대상물을 비교를 해서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각각이 뭔지 알고 있으면 뭔가 특허가 침해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침해가 된다고 어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어서 이런 원칙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균등론인데 침해 대상물의 일부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 요소와 문헌상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성 요소가 등가 관계에 있으면 균등 침해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시로 도식을 한번 그려봤는데 만약에 특허 발명이 ABC라고 하고 새로운 발명이 나왔는데 그게 ABC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사실 All Element 룰에 의하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기존의 발명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균등 침해에 위반이 된다고 이렇게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청구 범위를 설정할 때 구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슬라이드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실시 발명이 특허 발명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침해가 안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봤는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적용을 한다고 할 때랑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한다고 할 때랑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제한을 두는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권리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할 때는 불필요한 기술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업계에서 조금 특이한 특허 유지 전략이 있어서 이걸 소개하게 됐는데요.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약 관련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칭하는 말이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특허가 만료가 돼서 이 만료된 특허가 우리 회사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되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약간 조금 변경해서 또 특허를 내고 뭐 제형만 바꾼다던가 용량만 바꿔서 특허를 출원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한 전략이긴 한데 이런 게 특히 제약업계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아까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약이 여기 보이시는 머크라는 글로벌 빅파마의 약이거든요. 근데 머크가 실제로 이런 에버그린 전략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그거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뭐 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거의 약 한 30년 이상의 특허를 유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만의 특허 전략을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운 특허 전략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전공에 적합하게 제가 쓸 수 있는 특허 전략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저만의 특허 전략을 만들어봤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저는 월요일에 들었던 강연 중에서 특허는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아이디어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발명이 되고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런 슬로건을 만들어 봤고, 그 슬로건에다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허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봤고, 이거를 이제 특허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나머지는 약간 끼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각 앞글자를 따서 특허 전략을 만들어봤는데, 처음으로 I는 핵심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 N은 그 아이디어의 고유성을 탐색해보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 S는 너가 제안하는 기술의 가치를 제안을 할 때 그거를 좀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만들어봤고, 그 다음 I는 또 혁신을 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 G는 기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수집하고 분석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T는 그 기술이 있는 시장에 동향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특허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 사례인데요. 저는 이 특허 전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지 모르고, 사실 그 아이디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앱인 노션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꼭 이 수업에 대해서만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제가 학부 연구생으로 실험을 하면서 실험을 했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집에서 해먹었던 요리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또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대충이라도 스케치랑 같이 기록을 해두고 이 수업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도 노션이라는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재미로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원래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충동적인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여름방학 때 했던 MBTI 테스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며칠 전에 했던 MBTI 테스트인데, 다시 한 학기 정도 간격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계획형, 그러니까 J는 아니지만 P를 차지하는 비율이 91%에서 51%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수업을 통해서 저한테 생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진짜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저번에 그 챗 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결로 방지용 컵받침에 대해서 진짜 이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괜찮은 행사가 있어서 이제 과제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 제가 이게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도면을 그릴 때 쓰는 그런 CAD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시제품 제작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수업 내용을 통해 배웠던 걸 통해서 이거에 참가를 해보는 거에 조금 의의를 두고 한번 작성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제약업체라는 게 원래 메디컬 계열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죠. 왜 건강을 빌미로 돈을 벌려고 하냐.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에버브레인 전략 같은 경우도 결국 약품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중의 건강을 빌미로 이거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에버그린 전략 자체도 사회적으로 조금 논의가 많은 전략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특허 전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약간 좀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조금
네, 머리를 써서 하는 그런 용도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키트로다라는 약물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암제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항암제가 가격이 낮아지려면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낮아지는 건데 이런 에버그린 전략을 사용을 하면은 독점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비자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도 조금 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 특허 수업하고 자신의 전공하고 되게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여가지고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전략이나 뭐 실제로 패턴 디자인 경진대회 보고서까지 작성해 주신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점은 아까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은 비슷하긴 해도 특허 침해가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C하고 C 프라임에 사실 어떤 예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금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에서 설명했던 예시를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허 발명에서 이게 저 니볼루맵이라는 게 약 이름이고 밑에 나온 메티오닌, 아르기닌, 프롤린, 히스티딘 이런 거는 약을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발명을 내려고 하는데 저 균등론에 의한 침해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위에 거는 다 똑같이 하되 맨 밑에 PS20 또는 PS80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PS80 하나만 PS70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사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아까 말했던 이 All Element 룰에 의해서는 모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가 달라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균등론에 의하면 사실 이거는 이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유사한 발명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 침해 판단을 균등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위에 있는 기존의 발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하고 밑에 하나만 조금 다르게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침해가 되는 그런 사례를 막으려고 생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에버그린 그 특허 전략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대기업들의 에버그린 전략으로 인해서 새롭게 특허를 출원한다거나 이런 점이 불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게 사실 제약 업계에서만 사용이 되는 전략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주로 거의 대부분 제약 업계에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떤 그 회사의 자본이라든지 그 단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업계보다 제약 업계가 뭔가 어떤 대기업이 이거를 해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거를 특허를 빌미로 해서 이걸 뺏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버그린 전략을 사용을 해도 이게 대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대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 전략에 대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또 에버그린 전략을 사용하는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전략이 R&D 연구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논쟁이 많긴 하지만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에 다루지 않은 콘텐츠들에 대해 어떤 출처를 듣고 싶고 네. 인사이트 특허 전략 그 출처가 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만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출처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우선 이런 조금 구체적인 특허 전략이라던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때 그 바이오 의약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학교에서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만 이런 관련 특허 관리를 하시는 어떤 변리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고 그분의 강의 노트를 조금 그때 주셨던 강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전략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꼭 넣고 싶었던 내용을 우선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특허 전략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챗 GPT한테 물어봐서 이 인사이트라는 단어로 특허 전략을 만들 때 위에 있는 이런 내용을 꼭 포함을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인사이트라는 단어는 신경 프로가 준 거고 네, 인사이트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야 하니까 얘가 그렇게 만들어준 건가요? 네 이걸 넣고 이제 저기다 잘 끼워 맞춰줘 라고 했습니다. 인사이트라는 저 단어 주고 네, 인사이트라는 단어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들었던 강연에서 그때 주셨던 강의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 빌 게이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특허 전략을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게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아이디어의 깊은 통찰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월요일에 들었던 강연 중에 제일 와닿아서 그 인사이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통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조금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